앉으세요. 앉아서 합장하시고 앉아있습니다. 오늘 이제 실천부교 학교 입학식도 있고 경전학교인데 그래서 특강을 한다. 이런 이제 특강이라 하기보다는 특강이 뭐 따로 있겠어요. 받은 것인데 경전학교는 내가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로 끝을 내고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반 경전학교는 오늘은 마무리를 짓겠다. 뭐 끝까지 다 강의를 하고 뭐 이런 거고 하루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내가 익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전학교를 이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왔다고 보고 칠천불교 학교도 경전학교 끝내고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공급사가 1호 회를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1호 회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만성 선생님하고 우리 마은호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바른 의식을 많이 생략한 채 이제 우리 공급사는 전통적인 선종 선어가풍을 가지고 있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식을 이렇게 해도 자선 명상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것은 다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런 자세로 한 30분 정도 지그시 알고 까마도 되고 한 채로 한 30분 정도 조용히 명상을 해본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고 이제 법회를 하는 그런 형태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불교는 명상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명상의 종교인데, 그래서 이 불교가
오늘 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형태의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이런 구조가 완벽한 갖추어졌으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 역사적으로 또 발전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 많이 보태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불교가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초기 불교의 형태는 뭐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이런 형태의 불교가 아닙니다. 초기 형태는. 그래서 불멸 후 한 100년이나 한 2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수투파 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오늘날 우리가 법당에 모시는 불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불상은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 배워서 아는 것과 같이 인류 역사에는 이제 한 몇 사람은 그 영웅이 있어요. 그 영웅이 대부분 침략자죠. 보면 그래서 그리스의 영웅인 알렉산더, 또 뭐 저 몽골의 영웅인 징기스칸, 또 뭐 저 불란서의 영웅인 나폴레옹 이런 사람이 다 외국을 자꾸 침범하잖아요. 그 침략해서 그 많은 국토를 점령하고 이런 것이 영웅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략해서 들어왔습니다. 알렉산더 본인 자체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알렉산더의 군대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때 그 그리스의 문명이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사람들은 인체를 조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의 문명이 들어와서 불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양으로 흘러가서 로마에서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문명으로 로마가 형성될 때는 굉장히 많은 조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기 로마의 영웅들은 지금 완벽한 형태의 조각품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주로 어디에 남아있느냐? 그리스에 남아있지 않고 누가 훔쳐갔느냐? 대영 제국에서 훔쳐가고 런던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대영 박물관에 가봤어요. 가는데 정말 놀랐어요. 너무 많은 조각이 사실주의적으로 그 조각되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로마의 그 영웅들의 우리 뒤에 익숙한 영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웅들의 얼굴들도 다 조각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 영향으로 불상도 만들어지고 그랬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연면이 이어오는 전통은 뭐냐? 명상입니다. 우리가 그 명상이야말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의식 절차도 필요 없이 누구나 가장 손쉽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정작 하라 그러면 잘 못하죠.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절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예불 모시는데 저녁에 대종을 이렇게 꽉 치면 대종 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대종이 꽉 울리면 재빨리 한선을 입고 법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은 채로 명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5분 내지 10분 이게 아주 귀중한 시간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내가 늘상 잠잘 때 잠이 안 온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 안 오면 이걸 명상
앉아서 하고 서서 하는 것보다 누워서 하면 제일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명상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편안한 명상은 이불 속에 딱 누워서 침대에 딱 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딱 하는 명상이 가장 편안하다. 그 하다가 잠이 들면 꿈자리도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명상을 익숙하게 익히기 위해서 우리 이제 1호국회 때 저에 와서 길게 하면 힘드니까 내지 한 30분 정도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그것이 일상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또 이제 명상을 하는데 뭘 가지고 명상을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앞으로 제가 이제 1호국회가 본격화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힌트만 준다면은 무엇이든지 명상하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뭐냐면 가장 멍청한 사람은 좀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생각 없이. 실제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장사를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장부를 뒤다보고 이게 내가 지금 장사를 해서 지금 돈이 지금 남는가 안 남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 삶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연 잘 살고 있나? 야, 내가 인생 한 50년, 60년 살았는데 이게 지금 뭐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있나? 보람 있게 살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개념,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좀 보니까 그렇게 같이 보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본국사에 오면서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상을 해봐야죠. 명상. 이 집을 짓는데 작은 집을 짓 때는 소위 원두막이나 흙강 같은 걸 지을 때는 설계 없이 산에 가서 대충 나무 몇 토막 잘라다가 얼기설기 엮어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빌딩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서 설계도 없이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집은 설계도 엉성합니다. 근데 큰 집일수록 설계가 매우 정밀해서 이 문에 문고리 하나까지 설계 도면에 무슨 어떤 자료를 써야 된다 다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깊이 명상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장사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다. 뻥이 열려 있는 거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고. 제가 우연히 시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쓴 시를 한번 좀 자랑하려고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써드릴 테니까 한번 베끼고. 한글 모르시는 분은 없은 관계로 뭐 읽어주지 않아도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갖고 나왔습니다. 얼굴이다. 얼굴. 우리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연히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동안 살아온 내 이력이 모두 다 나름대로 애를 썼다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살라고 다 했잖아요. 그 누나를 건널 때 거짓말도 내가 나를 속인 일도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이제 이 뭐냐 하면 우리는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거울을 잘 안 보고 어쩌다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뭐 머리를 깎을 때라든가 또는 뭐 슬럼을 깎을 때라든가 이럴 때 거울을 보는데 그때는 자기 얼굴을 본다기보다
머리를 깎으려고 머리 보는 거고 수염 깎으려고 그 수염을 보는 거지 자기 얼굴을 잘 안 보는데 제가 그 우연히 옛날에 평양에를 갔어요. 평양에 갔는데 그 평양 양각도라고 하는 호텔에 또 가니까 거울이 큰 거울이 걸려 있어. 그 아가씨가 내가 그 거울을 또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면 거울을 하도 커서 멀찍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근무하는 아가씨가 공무원 아가씨가 자랑해요. 우리 인민의 기술로 그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대한민국 가봐라. 이 전체가 거울로 많다. 여기까지 거 하나 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 이걸 자랑하나 내 속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거울에 앞에 가고 내 얼굴을 한번 그때 자세히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보면 참 한 50년 살면서 네가 참 해놓은 게 뭐가 있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내가 썼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고 그러고 며칠 전에 우연히 한 생각이 나서 우리가 이 자기 얼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자기 얼굴이라는 자기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얼굴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곽만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아니다. 이 얼굴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이게 참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가.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이미지 이게 또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무슨 우리가 보면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이 싹 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대변해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사진 찍어놓고 내가 이렇게 생겼다 화장해가지고 눈썹도 그리고 입술에 렌즈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얼굴이 아니라 실제 임희호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희호림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얼굴이 있어요. 임희호림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느냐?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이력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거죠. 그 좋게 평가하면 무슨 개혁적이다. 또 조금 더 하면 저 스님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스님은 굉장히 강성적이다. 보살님들은 나를 저 스님은 잘 웃고 강성적인 걸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굉장히 강성적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 저는 아주 상대하기 거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더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빛깔이 좀 빨갛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그런 건데 전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이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한 내 스스로의 행동, 내 스스로의 말 또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내가 해온 행위 이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나는 스스로 내가 나는 전혀 빛깔이 빨갛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실 없고
그야말로 나는 부처님 사상, 부처님 철학, 부처님의 이름에 충실히 하려고 제가 노력해 온 그런 그런 이게 본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메모를 해갖고 했으나 이걸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임의대로 선택하는 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참배하고 법을 배운 우리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조계산으로 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시기를 30여 년이었다. 이제 조계산에 추석하시면서 조계산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서 교화를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실천불교학교에 온 분들은 좀 낯선 것이지만 우리는 경전학교에서는 계속 이걸 읽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선인과 속인이 3, 5천 명이라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3천 내지 한 5천, 3, 4, 5천 좀 됐다 이 소리인데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였나니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꼭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니라. 이 법보단경 이런 내용이 당신의 본문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처소와 연월일과 성명을 알아서 서로 부족하되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니라.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마침내 다툼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할지니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라 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여기에 제가 그한데 이런 말이 상당히 나는 이 의미심장하다 그래요.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다.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하려고 그러고 네가 옳고 너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논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도하는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옳고 그른 것이 것으로 도를 분별하고 그 속에 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큰 착각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전하기를 남쪽은 해능이요 북쪽은 신수라고 하나 아직 근본 사유를 모르는 말이니라. 해능과 서로 라이벌 관계를 이룬 신수대사가 북쪽에서 법을 전하고 있고 해능은 남쪽에서 펴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누구 법이 옳은 것을 다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잘못 생각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신수선사는 형남부 당양현 옥천사에 주지하며 수행하고 해능대사는 소주성 동쪽 35리 떨어진 조계산에 머무르니 법은 한 종이나 사람에게 남쪽과 북쪽이 달라서 이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니라. 어떤 것을 점과 돈이라고 하는가? 법은 한 가지나 견해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니 견해가 더디면 바로 점이요 견해가 빠르면 바로 돈이니라. 법에는 점과 돈이 없으나 사람에게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으로 점과 돈이라 이름하는 것이니라. 이제 오늘 이제 단격을 마무리 짓는 뜻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대목이 이제 단경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육조 스님은 스스로 자기는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점을. 그래, 우리가 계속 얘기한 모양으로 이 돈은 옳고 점은 틀렸다. 이거는 해능의 입장이 아니다. 해능의 입장이. 그래서 법은 원래 하나지만 법을 터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근기가 수선하고 영리한 사람은 빠르게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더디게 성취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돈만 옳고 점은 틀렸다. 이런 것은. 근데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가령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이 상당히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걸 취하잖아요. 그걸 취하는데 반대로 그 유용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야.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어떤 것은 여기 10명이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사람이 9명은 이 법을 다 습득해서 이게 그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걸 우리는 항용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이 당신의 법은 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단경의 입장에서 나타낸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능 스님의 법이 빠르고 곱게 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 스님은 드디어 문인 지성 스님을 불러 말하였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산으로 가서 해능 스님의 처소에 이르러 예배하고 듣기만 하되 내가 보내서 왔다 하지 말아라. 가서 해능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는데 그건 돈이라 하고 그러는가? 그걸 한번 듣고 하라는 거죠.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여 돌아와서 나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해능 스님의 견해와 나와 누가 빠르고 들인지를 보게 하여라. 그대는 되도록 빨리 오너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괴이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라. 지성은 기쁘게 분부를 받들어
반 달쯤 걸려서 조계산에 당도하였다. 그는 해능 스님을 비웃고 예배하여 법문을 들었으나 온 곳을 말하지 않았다. 지성은 법문을 듣고 그 말 끝에 문득 깨달아 바로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다. 이제 어떤 법을 들었다 하면 앞에 나온 구절들이 뭐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는 일어서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하였다. 그게 신수 스님이 보내서 왔는데 해능 스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만 해능 스님한테 감화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대사시여 제자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폭로를 해버렸어요. 신수 스님 밑에서는 깨달지 못하였으나 대사님의 법문을 듣고 본래의 마음에 개합하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자비로서 가르쳐 주시기 바라옵니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왔다면 참 좀살스럽구나. 그러니까 네 치사한 놈 아니냐. 뭐 그때 와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몰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냐 이 소리죠. 지성이 말하였다. 말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지 아니하옵니다. 내가 고백했으니까 뭐. 그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번뇌가 바로 보림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게 설명을 좀. 이 우리가 이 그 재미있는 이 불교의 이제 가르침인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불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오늘 이제 실천불교학교 하고 쪼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처를 이루려고 그러면 번뇌를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뭐냐? 점이야. 그게 점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라는 게 참, 아니 우리가 사홍선에도 그냥 번뇌무진 서운단이잖아요. 번뇌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번뇌를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번뇌가 볼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번뇌가 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번뇌 그 자체가, 번뇌 자체가 바로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 설명이 이제 그 강경을 읽으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뭐냐 하면 왜 번뇌가 볼이냐. 극락세계를 가는데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간다. 여러 가지 복덕과 공덕을 지어서 갈 수 있다. 이러면 점이야. 그 우리가 입장이 바꿔서 우리 기독교 한다 그러면 기독교 하는 데서도 우리가 기독교 천당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천당 가려는 게 많이 교회 가서 돈도 헌금도 많이 내고 뭐 불교나 뭐 50보 100보입니다만은 한때 그 루터가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왜 했느냐? 교황청에서 이 증을 팔아, 증을. 돈 많이 낸 사람한테 이게 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당 가는 증이야. 그거 하는데. 근데 우리가 증을 팔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뭘 강조하느냐? 공덕을 많이 짓고 그걸 열심히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즐거움하여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극락세계 간다. 번뇌를 끊고 열심히 해야 부처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그 천당이 어디 있고 극락이 어디 있느냐? 저거에 저거. 내가 항상 얘기하는 이건 산 사람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들통이 안 나는 거야. 아니
죽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따지지는 못하잖아요. 뭐 거짓말해도 아니 근데 죽으면 네가 죽어봐만 안다 이거야. 죽어보면 살아서는 모르는데 내가 거짓말을 실컷 했지만 죽어야 한다 이런 게. 그런데 해능의 가르침의 입장은 뭐냐? 바로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당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있는 여기가 천당이다. 여기가 지옥이고. 그러니까 돈이죠. 딱 맞아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점이고 해능은 뭐냐? 우리가 보면은 뭐냐? 하는 것이 마음이 깨끗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이것도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한다. 그러면 제도를 만듭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민주주의 제도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란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모든 국민이 주인이지만 너도 주인 나도 주인 하면 참 곤란하니까 한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권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표를 찍어서 그 사람이 권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서 뽑고 시장도 그렇게 해서 뽑는데 여기에 뭐가 수반되느냐? 항상 그 뽑아놓은 사람이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잘할 걸로 믿고 뽑았는데 잘 못하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그러한 제도를 이 제도 그렇게 없이 아버지가 임금했으니까 너도 알아서 임금하고 또 이거보다는 우수한 제도야. 이게요. 분명히. 그러나 그 제도가 모든 것을 결정지어 주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수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도를 활용하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찍어줘야 되는데 후보가 A라는 후보가 나오고 B라는 후보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더 대통령을 잘하고 국회의원을 잘하고 시장을 잘할 건가 하는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찍어주는 사람이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 후보로 출마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유권자의 80%는 이거 평가하지 않아.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은 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빼고 이제 다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배, 인매, 항매, 뭐입니까? 무슨 이거 보고 찍잖아요. 이거 보고 그래가지고 야 경상도 무슨 당, 전라도 무슨 당, 무조건 그거 갖다 찍거든. 그러니까 도둑질을 헤쳐먹고 뭘 해도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뭐냐 하면 아무리 우수한 제도에도 거기에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좋은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 대한민국이 나타나 지금 현재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이 자꾸 잘 사는 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나는 이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자기 지역에서 시장 뽑아줬는데 부정부패로 완전히 망한 놈이거든. 근데 나중에 또 그 사람 찍어줘.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사람들이야. 왜 찍어줘야 되냐? 우리 당이니까. 난 경상도 사람이니까. 난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게 찍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발전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야. 또 한 가지 내가 이해 안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복지 수준이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즘은 그런 걸 통계를 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계의 순위를 매긴다 하면 경제 순위는 우리가 이 1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복지 수준 같으면 한 50위권에서 왔다 갔다. 이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뭐입니까? 복지라는 게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받아서 못 사는 다른 사람들도 그래 세상 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산다 하는 개념이 돈 많은 재벌들한테 돈을 뺏을